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 장애인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잠깐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신문에 대해서 시비가 100%인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아니, 그렇다고만 그냥 예,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신문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 장애인 단체분들이 9명이 그 장애인 노인 복지과 가장님께로 보낸 서명하고 문서입니다. 일반 우리 장애인분들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낸 자료가 있거든요. 그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그건 한번 사무실에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네, 공문에 있기 때문에 다시 네, 한번 한번 제가 확인해 주시고요. 사무실에 가서 한번 설명된 게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노인 장애인과 가장 앞으로 보냈더라고요. 9명의 단체장 서명으로 한 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위원회 그 전체적인 그 위원회 그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한 불응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해 보니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22년도 110만 원을 세웠고 23년도 180을 세웠습니다. 전체 100% 불용 처리했거든요. 그 사유가 장애인 복지 관련 기획 조사 등이 필요시하기 때문에 그 개최를 하지 않아서 아마 불용액 100%로 처리한 걸로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이제 매년 열어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 작년에는 이제 좀 안건이 특이사항이 없어서 미처 못 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드시 복지위원회를 열어서 그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을 세워서 100% 2년 동안 불용액에 대해서 좀 성찰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24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나요? 각종 이제 위원회를 통합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위원회가 많으면 그게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4년도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냐? 전년하고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180 세우셨다는 예. 말씀인가?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례가 올 2월에 제정됐습니다. 그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논의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거는 아직 금년도 예산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그 향후에 내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스캐닝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보신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네. 그 타 지자체를 보니까요, 장애인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 의원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보건복지부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선정이 되려면 이게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있는데 광산구인데요. 그 병원이 이제 그렇게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친화 탈의실, 휠체어 체중계, 장애 특화 신장계,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 갖춰져 있고, 또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자동 소변 수집 장치, 배변, 배뇨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해 보시고 또 벤치마킹 할 것도 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그룹 1대1로 신규 지원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이 현재 이제 우리 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거는 1대1 그룹형, 그거가 지금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공모해 갖고 2개소가 선정돼 있고, 그 대상소별로 2명씩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돼 있고 2명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다시 수요 파악을 해서 2025년대는 확대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이는 18세부터 65세 미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이플러스하고 거기 지금 그 아이돌봄 그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체중증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는 65세 미만까지 이제 해서 선정이 이제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런 어떤 체중증 도전적인 갑자기 행동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작년에 있어서 어떤 직원에게 몇 번의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제 회의하는 결과 이제 퇴소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정말 체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은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 체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을 발굴을 하시고 또한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에 개입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모들의 그 고충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게 알겠습니다. 체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파악이 됩니까? 그럼? 현재 이제 저희 발달장애 방과 후 서비스라든가 주간활동 서비스 하는 그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하울에, 그다음에 희망누리 발달장애 주간활동센터, 아이플러스 발달, 이게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요 파악을 해갖고 근데 나온 사항인데, 왜냐하면은요, 주간보호센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도 있지만 정말로 체중증 장애인 발달 장애는요, 주간보호센터도 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체중증 장애인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를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간보호센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외 사람들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바우처서 요걸 이용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대- 예.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 파악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올려갖고 할 수 있는 거기 서비스 센터에서도 그룹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정 신청을 해갖고 지금 국비를 받아갖고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룹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장애인분들 돌봄이 되어지는데 정말 이렇게 최중증 도전적 행동이 발생되는 이분들은 1대1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네네. 예. 이제는 아까 이제 그 체중증 발달 장애인이 몇 명인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발달 장애인이 우리 평택시에 약 한 2,3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체중증 발달 장애인 몇 명인지는 한번 저희가 한번 그 어떤 장애인 등록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도전적인 행동을 수발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한 2달 전에 그 용역 보고회가 있었는데 이제 용역 보고회는 아니고 그 하여튼 그런 관련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AI 카메라가 네네.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한 10명 정도 있다면 카메라가 계속 관찰을 해서 어떤 특정한 도전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보이는 패턴들을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왔다 그러면 그 바로 뒤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가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이제 SKT에서 연구를 하고 뭐 지금 실증 사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향후에 그런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확보가 된다면 네네.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게 우선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국장님께서 잘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도 정말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도입하셔서 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연구위원회가 3월 20일 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은 과제들이 나왔었습니다. 너무 많은 과제들이 나와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사업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보고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 그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정리 자료가 돼 있지 않나요? 그 이후에 다시 그 보고할 자리가 전달받지 못해서요. 예,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던 이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용역사에서 우선순위를 이제 선정을 했고, 그거를 이제 장애인 그 부모의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하는 자리를 이제 가졌었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최종본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그 최종본이 나왔는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최종본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보고회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는 이제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네, 해서 해봐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그 상임위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시장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보고 자료를 만들라고 드렸기 때문에 그 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해서 그러한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자료를 해주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 나왔던 게
그 뭐 이제 생애 주기별 그동안에 미급했던 것들을 이제 촘촘하게 이제 세워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년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참 필요하다. 작년에 그러한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에 이제 그러한 얘기도 들려오고 또한 주위에 보면 정말 가까운 제 친구 아들도 성인이 되다 보니 그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걸 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청장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이제 청장년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비전 주간보호센터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아니라 같이 복합적으로 아니 그것만 하는 하고 있는 거고요. 겁니까? 거기 이제 결혼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미달 인원이기 때문에 세는데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 집 근처에 달라 그러는데 그게 되게 어렵고 소형 서비스로 지금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그 센터장님하고도 지금 논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이제 장애인 유형별 쭉 이제 명시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타 191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 지역 보면은 15개 유형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기타 1918명으로 하시지 말고 유형별로 그거를 15개 유형으로 해서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다음에부터 자료 낼 때는 세부 해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출장 스팀 세차 사업을 어디에서委託받아서 하고 있죠? 지체협의회 평택시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비를 보니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보니까 그 중에서 운영비,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교육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 고소고발건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그 기소돼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그러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한다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할 텐데 검찰로 넘어갔다는 거는 어떠한 의심스러운 혐의가 1차적으로 있다는 걸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 2년 동안 행해져 왔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했을 때 전혀 발견이 하지 못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도 단속일 때는 발견되지 않고요. 자체 점검 결과가 됐고 경찰에서 어떻게 신고가 됐는지 저희는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수사 의뢰 결과를 받고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진행 상황을 보고서 일단 그 보조금에 관련 조례에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기다린 후에 이제 어떻게 조치할 건가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제 어떻게 처분이 내려올지는 대략은 알지만 그게 횡령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 나와야 그거에 대한 과태료나 뭐 과징금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종료되든가 그게 나오는데 구체적인 거 우리는 통보 세부적인 건 받지 않고 이제 그 신고 이런 건에 대한 이런 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지금 힘들게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결정해서 결정이 나면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아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으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진 사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법적 이러한 것들도 좀 그 할 수 있는 행정에서 권한들을 규정이나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결과를 나온 후에 그런다고는 하시지만 이미 발생이 되었고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어떤 좀 규정이나 규제 이러한 것들도 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감사 그 장애인 단체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훑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환수한 금액들이 좀 여러 단체에서 있어요. 그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계 처리를 할 때 그 장애인 단체에 완벽하게 잘 회계 처리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산을 할 때에는 우리 집행부가 많은 일을 하고 어렵겠지만 정산을 할 때는 좀 같이 도와줘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데 어려우실까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사항이고, 예, 저희들도 이제 그 담당 직원들도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곳에 이게 잘 지도하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 페이지 수를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또 자료에 있는 거는 미리 자료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편하게 빨리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13개 시설 및 단체가 16건에 대해 원천 징수가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예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항인지 이 부분은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53페이지) 보면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지정 및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출처 및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하여 후원자로 하여금 신뢰를 주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 하겠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배분을 하셔라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도 조치 결과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 지적사항에 보면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행정조치 받은 사항이 있죠.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랑 일맥상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거를 찾으시는 동안 비지정 후원금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기본일 것 같은데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는 게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네.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 금액에 대한 50%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비지정 후원금으로 1,000원을 후원을 했는데 내가 그 간접비 사용을 7,000원을 했습니다. 그럼 7,000원에 50%면 3,500원만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간접비 사용으로 지금 이게 초과가 된 게 있어요.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50%가 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는 계셨어요? 간접비로 쓸 수 있는 게 지출한 금액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50%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네.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침을. 네. 네네,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추가로 쭉 하면서 그 부분의 대답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지정후원금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쵸? 사회복지관에서 합정사회복지관 22년, 23년, 24년 자료로 해서 쭉 내려와 있는데 지금 24년도는 회기가 이제 뭐 시작이 됐지만 올해 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후원금이 지금 적은 거는 뭐 그것 때문일 것 같고 23년도에는 22년보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후원금이 월등히 올랐습니다. 월등히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 감독할 일도 많아졌다는 거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80페이지 보면 송탄 푸드뱅크 2024년에 이제 36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 진행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비지정 후원금 그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 불합종합사회복지관 2022년도 비지정 후원금이 5,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인되셨죠? 네, 그런데 사용한 금액은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천만 원을 사용을 했는데 기타로 해서 2,600이 잡혀있는데 기타 항목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비지정 후원금의 50%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비지정 후원금에 우리가 보조사업법이나 후원금법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자료로만 그대로 한다면 지금 쓴 내역의 50%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50%가 넘은 거예요. 간접비 사용 금액의 50%가 넘었습니다. 50%가 된다면 2,500 정도가 돼야 돼요. 기타. 그런데 이 항목이 어떤 걸로 지출이 됐는지 기타 항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는 50%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행감을 할 수가 없겠죠. 기타 항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 면피할 수 있는 항목이 지금 되는 거예요. 기타 항목은. 그리고 법인 회계에서는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전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이제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기타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그 재단이나 법인에서 기여도를 책정하기 위해서 3천에서 5천 정도를 자부담을 넣게 됩니다. 그게 전입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전입금의 반대는 전출금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법인 아니면은 이렇게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서 전출금 항목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출금 항목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그럼 남는 돈은 법인으로 전출을 시킵니까?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그럼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지금 우리 이 재단에서는 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항목이에요. 전입을 된 거를 반환을 할 때가 전입금인데, 전출금인데, 전입금은 그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한 항목이 전입금이기 때문에 전출금이라는 항목은 여기에
법인에게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후원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후원금의 집행 잔액은 어느 항목으로 잡아서 들어갑니까? 두 개의 항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전년도 2월금 내지 전년도 2월금 후원금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로 들어갔는지 이런 자료도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전년도 2월금 후원금으로 해서 항목이 잡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거의 그래요. 지금 그 82페이지 보면 전입금, 법인 전입금이 여기는 비율이 얼마였는데 3,796만 5천 원이 법인으로 잡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쓸 수 있나요? 그거는 쓸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비로 쓸 수 있고 관장님의 업무 추진비로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법인 전입금은 이제 법인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용도에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다고. 정해진 게 없으면 쓰기가 그만큼 편리한 항목이 되겠죠. 그렇죠? 목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인 그 전입금을 가지고 업무 추진부로 쓴 사례가 얼마나가 되는지 혹시 파악이 시에서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쓸 수 있는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쓰여질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나요? 시 자체 감사를? 지도점검을 거의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네. 지도점검 말고 저희 자체 시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하실 때 이런 항목 보신 적 있으시죠? 감사부서에서 이거를 가지고 자료를 다 요구를 하신 적은 없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지금 자활기금에도 있고 자활보험센터도 비지정 후원금이 있어요. 지금 이게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목이 열려 있는 거에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전입금이나 전출금에 대해서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이유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 상임위 2년 동안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본 의원은 오늘 질의를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아까 연 1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고 보신 거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회하고 상임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면 끝나면 그걸로 끝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법인 전입금하고 전출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결과가 나오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법인 전입금이 쓸 수 있는 항목이 열려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목적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게 지침을 만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조금 이 부분은 업무 지침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활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마련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통합관리기금하고 이제 공공예금 수시로 이제 꺼냈을 수 있는 이런 예금에 이제 넣는데 항상 기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22년부터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우선은 예치 기간이 길은 것들은 수익률이 높은 데다 안정적으로 입금을 해서 수익 발생을 자치재원이잖아요. 수익 발생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놓치지 말고 좀 하시라고 했고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율이 좀 낮은데 네. 저희 평택시는 5년에 한 번씩 이거를 입찰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농협 외에 다른 기관에서 한 사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이율이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1%예요. 예치 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바꾸지를 못하시는 거죠. 언제 끝납니까? 저희가 지금 계약한 거는? 예, 2024년도에 저기 새 수입을 잡을 거는 2.3% 변동 이율로 잡았고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변동 이율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1%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정에서 뭐 몇천 뭐 이렇게 예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금액인 이자만 해도 이자 수입이 기본적으로 뭐 몇백 몇천이 되는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어놓은 예산에서 그만큼 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작년 지적사항에서 저희가 이제 현장 활동으로도 자활센터도 작년에 다녀왔고 자활 참여자가 이 예산을 조금 폭넓게 쓸 수 있게 확대해봐라라고 작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이제 사업단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자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단도 계속 매년 1개나 2개소를 계속 늘리면서 조건부 수급자를 계속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 이제 자활 기금 안에서 민간 연찬회도 열려서 같이 열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교육 기회를 또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안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 기회를 좀 더 드리고 연찬회 같은 것들도 좀 더 확대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폭을 조금 넓힌 부분은 없나요? 이게 지금 교육이나 아니면 임대, 뭐 보증금 이런 것만 지금 쓸 수 있잖아요. 이 자활기금이. 근데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저리로 융자하는 것까지는 되죠.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창업할 때 네네.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리로 해서 네네. 쓸 수 있는 게 네네. 있는데 그거 말고도 현장에서 제일 많이 그 아쉬워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요?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바라는 바고 이분들도 이제 가장 최종 목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계 부분이 계속 맞닿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자활기금 안에서는 저희가 분명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업을 계속 늘려야만 조건부 수급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는 계속 매년 늘다 보니까 이분들도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이분들은 또 조건부 수급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그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모든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가지는 못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 안에서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생기는데 그 변수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를 하느냐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유천동에 지금 하나가 뭐 준비가 되고 있죠. 네, 저희 만들어지고 커피 있습니다. 커피. 스틱으로 예,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예, 예.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유천동에 이제 새롭게 사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을 만드는 네네, 겁니다. 임대로. 그래서, 예, 임대로 보증금 해가지고 5천에 예, 네. 월 임대료를 만들어서 해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자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커피 이제 위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두를 저희가 직접 많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로스팅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결건조 인스턴 커피도 아예 만들고 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커피 사업단 자체가 6개도 넘고 하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은 특색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우리
전국에서 지금 연속 2회 2위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활이 네. 평가 기준에서 혹시 뭐 공모 사업으로 나온 돈 4,900만 원인가요? 네네. 그 말고 또 다른 부분이 또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 국비를 90% 해서 5억 예산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자부담하는 거는 아까 말씀했듯이 임대 보증금 5천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예예. 그리고 월 보증금은 어차피 임대료는 저희가 이 창업해서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충분히 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몇 분 정도가 거기에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최고로 잡으면 12명까지 저희가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6명 정도 시작해서 12명까지 이제 잡으려고 하고요.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공장을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미테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체인을 하는데 굉장히 성과도 좋고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한 6명에서 8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활센터가 2001년 7월에 개설을 했죠. 7월에 개설을 했는데 왜 지적사항에 보면 회계규칙 위반, 재무회계가 문제가 되는데 네. 회계 담당자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를 지적을 못하고 이번에 지적이 된 겁니까? 사실 아무래도 자활 사업단 자체가 이제 자활 센터가 이제 직원들이 조금 변동이 좀 많고요. 그런 부분들 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점검을 매년 하긴 합니다. 이제 회계 부분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조금 이제 감사 부서에서 보조금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비한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저희가 다시 또 점검을 나가서 이 부분들은 회계나 부분들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지적된 사항이요. 지적되면 안 되는 사항들이에요. 지금 신규 사업단으로 센터가 차려져서 네. 뭐 5년 이내에 있었던 센터라면은 이해 폭이 좀 생기지만 2001년도면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 여기 차량 관련 업무 소홀부터 시작해서 물품 구매 관리 업무 소홀, 자활근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위반. 이거는 좀 심각한 위법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차량을 이번에 사준 것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 있었던 거고 그런데 차량 관련 업무 이거는 이제 뭐 등록 일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런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년 동안 해왔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지적받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품 구매나 관리 업무 소홀 같은 경우 물품 구매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시에서 사줍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사주는 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사게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에서 자산 취득을 네. 그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게끔 돼 있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더 알아보겠지만 물품 구매를 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시에서 직접 사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네네. 부서의 직원들은 그 조례에 예.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무회계 회계 규칙 위반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거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지적사항이 좀 많아서요. 사회복지시설은 제가 항상 행정사무관 때 말씀을 드리지만 회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만큼 잘 알고 해야 되고 아까처럼 전입금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은 있지만 전출금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런데 전출금 항목이 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자료에 버젓이 나와 있고요. 기타 항목은 간접비 50%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파악할 수 없게끔 기타 항목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감사 항목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지정 후원금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쓰기가. 그래서 대부분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비 외에는 일도 쓰지를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후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여러 가지로 갈라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다. 법적으로 쓰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생기거나 인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전에-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좀 전에 물어보신 그 재무회계규칙 위반은 그 편의점 사업단이 이제 4개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현촌, 창전, 중앙, 덕동점인데 2022년 11월, 12월 이제 그 참여 주민들이 이제 식대를 결제를 이제 11, 12월인데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렇게 결제를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지를 못한 게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업이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아마 추후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한 걸로. 그러면은 추후에 다시 받았습니까? 회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들은 다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인지를 못해서요? 아니면은 보통 그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할 때는 설명을 충분히 하잖아요. 뭐 충분히 해도 또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쓰시고 결제를 다음에 하신 거예요. 연도를 넘겨서.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읍면동별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본 의원이 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비율이 비전일동, 팽성읍, 서정동 순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뭐 임대주택이 늘거나 뭐 아니면 도시재생을 하면서 시에서 사들여서 임대를 하는 부분이 늘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성에 의해서 느는 것 같은데 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역점 사업이나 대안들이 좀 있으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저도 보면 팽성읍 같은 경우에 9.7%를 차지를 하고 있고 서정동이나 그리고 이제 비전 일동 그렇게 이제 거의 10% 가까이 이제 저희 비전일동은 11%예요. 11%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왜 그러냐면 저희 또 기준 자체가 계속 완화되면서 그리고 LH에서 계속 전세 임대나 그리고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비전 일동이나 그리고 팽성읍 같은 경우에는 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인 가구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을 하거나 보호 변경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급여 변경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또 줄을 수도 있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득이 어떤 게 잡히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이제 기초연금이 줄면 그 민원이 굉장히 또 팽성읍 같은 경우에는 좀 기초연금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거기 안에 또 악질 민원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또 엄청 많이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자고 불면증까지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직 용역 같은 경우에도 통합 조사나 관리를 좀 나눠서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해드리고 그리고 팽성읍이나 그런데 이제 좀 밀집돼 있는 곳은 관리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는다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읍면동에서 뭐 활동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지만 시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지역별로 균차가 있게 사업비 구성이라든지 사업 내역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잡히셔야 될 것 같아요. 보편적인 복지도 좋지만 지역별적인 이런 복지도 생각을 하셔서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예를 얘기를 하셨는데 1인 가구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뭐 반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부분에는 뭐 그 반찬 봉사라든지 아니면 생활 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좀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을 똑같이 해서 급수별로 몇 급 얼마 뭐 반찬 월 1회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맞춤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 안정화 기금 이제 우리 자활기금이 있어서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디서 해요? 저희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통합 그거는 기획 예산과에서 하고요. 저희 이제 자활기금은? 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생활보장 심의위원 안에서 또 위원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잘 사업을. 근데 그분들이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은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사회복지 쪽이나 기본적으로 다 구성이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이나 해서 다 구성이 돼 있어서요. 지금 자활 사업 기금에 대해서 뭐 다 전문이라고 하기는 그래도 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도나 그런 굉장히 높으신 분들 해서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매년 구성이 돼요? 아니면 한번 구성이 되면 3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3년이면은 재구성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두 번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연임. 예, 그럼 거의 다 할수 연임을 있습니다. 하십니까? 거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다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 70%는 연임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구성이 되고요. 자활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전문가적인 금융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아까 복지 이런 네네. 쪽에 있어서 다양하게 좀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예금 이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안 되겠죠. 어느 한쪽에 복지 이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금융 쪽에도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사회복지사법 시행 규칙이 보면 21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해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에 네. 둔다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국장님?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죠. 근데 저희 그 평택시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둔다를 심의위원회를 두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이거 맞지 않는 조례거든요. 둔다라고 시행규칙 상위법에 사회복지사법에 되어 있으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두지 않고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왜냐면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 수도 있다라가 아니고. 자, 노인 장애인과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비지정 후원금 관리 감독의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잘 사업에 대한 기금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순희 의원님 네, 질의 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에서부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화장 장려금에 대해서는 이관우 부의장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갖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그 공설 묘지 현황에서 보니까 이제 시립 추모공원이 이제 봉안당이 많이 개인당하고 부부당이 많이 설치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는
좀 해소는 많이 됐는데 공설 묘지 현장에 밑에 보면은 송탄 묘지에 2022년도에 매장 기수가 1,473이었는데 1,455로 줄었어요. 그리고 청북에도 보면은 좀 줄었는데 묘지가 줄은 이유는 이장을 해갖고 화장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기 이제 자손이 없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묘지를 이장을 해 가시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장하면서 화장해 그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줄어드는. 경과되면 이거를 다시 여기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뮤지원은 그래서 그게 파묘가 되면 줄어드는 겁니다. 아, 항상 그래갖고 줄어드는 공설묘지에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 현황에서 제가 이제는 남부복지관 남부하고 북부가 인원이 이제 일일 평균 인원이 가닥에 많고 팽성 노인복지관, 서부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운영 방법에 보면은 평택 북부 노인복지관이 2022년도에는 인원이 종사자가 24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29명으로 늘은 거는 5명이 늘은 거는 지금 인원이 여기 이용하는 인원으로 봐서는 적정한데 22년도에는 왜 이렇게 인원이 적게 책정이 됐었죠? 지금 현재는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에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자를 예. 센터 일자리 예, 센터 예, 일자리 센터 그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그 하나가 추가를 된 건지 아니면 2022년 자체에 인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게 일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노인 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겨서 많이 예,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노인 생활 시설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건 요양원하고 재가 시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인허가 해주고 신고위원회에서 요양심의원에서 적정하면은 신고증을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고만 발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관리는 안 관리 감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저기 의료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생활 시설 이런 요양원 이런데 최저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최저 인원이 있나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종사자 인원이 아니라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기 요양원에 어르신들 모시는 기준이 9명도 있고 40몇 명도 있고 100명 이상도 있고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요양 종사자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는 무조건 1명 있어야 되고 100명 이상 되면 1명이 추가가 돼야 되고 의사도 1명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 있어야 되고 약사 있어야 되고 사무원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일단 인원이 최저 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1인당 저기 어르신들이 2.5명당 1명에 뭐 저기 그 요양보호사 이제 기준이 이제 있고요. 그 적절 시설의 그 기준이 사회복지사나 뭐 물리치료사나 의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의사는 의무사항인데 대부분 요양원에는 촉탁 의사로 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여쭤봤냐면 그 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카네이션 요양원하고 한길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다음에 저는 평강의 집 인원이 어르신들은 8명 뭐 이렇게 있는데 인원이 뭐 종사자는 2명, 3명,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계시는 분들보다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정원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원이 중요한 거고 현원하고 정원 대비해서 인원은 이제 그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맞게 안 있으면 이게 이제 저희한테 제재 행정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충족해야 됩니다. 정원에 따라서 인원을 본다. 그럼 여기 위에 보면은 다른 데는 정원이 29명인데 종사자가 15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당연히 그쪽은 현원이 좀 적지만 아무리 현원이 8명이 되건 13명이 돼도 기본 인원이 이 종사자 3명이나 2명은 너무 과하게 적지 않은 건가요? 이런 거는 관리가 어떻게 돼요? 이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 기준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요양시설에 이런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종사자분들이 과다하게 적으면 불합리한 취득을 받을까봐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한 번만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체크 한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2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 보면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희망복지 추진해갖고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날이 있어요. 근데 전 192회 전년 2022년도에는 191회 정도로 운영했는데 이게 192예요. 이 운영의 날을 어떻게 정하죠?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매월? 주를 결정을 해서 저희 희망복지팀 사례관리 선생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팀 그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복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가도 52주예요. 월별로 해서 월별로 네, 192회를 가면은 네. 가는 그러니까 곳곳마다 읍면- 횟수를 다 적은 네, 건가 그렇죠. 보죠. 네. 이거를 뭐 이런 날을 정해갖고 192회를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간데 총합해서 그게 네. 192회를 네. 월별로 뭐 한 달에 뭐 한 번은 뭐 20군데 갈 수도 있고 그거를 횟수를 다 정리하신 그렇죠. 거죠? 시설 뭐 요양기관, 주거 취약 시설 뭐 골고루 해서 예, 서비스 제공 기관, 종교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김영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부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부금이 2023년 3년도 실적이 4억 1,700만 원. 근데 2022년도에는 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현금 현물까지 해서 37억 1,400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근데 많이 줄었어요. 기부금이. 네,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4년도 지금 1월에서 그 4월까지 4개월 치고요. 4개월 네. 치고. 네. 그러면 그 지금 현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적인가요? 현물을 보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8억 정도 저희가 현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1억 9,500만 원 정도를 현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본 뒤에 뒷페이지에 보면은 희망 나눔 복지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죠. 배분위원회가 전년도에는 현물이 많이 들어와서 배분위원회가 인원이 적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행감 때요. 그래서 저는 저기 보니까 배분위원회도 좀 늘기는 한두 명, 2명 정도 인원이 늘기는 늘었는데 이 인원 가지고 현물이 들어오는 거를 다 수여를 할 수 있을까요? 배분위원회는 이분들이 직접 배부하는 게 아니고요. 배분 대상자를 저희가 추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주시는 거고, 배분은 저희 그 나눔본부 직원 4분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물은 점점점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현물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인원이 네 분이 살려면 이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니고, 기부금에 대한 행사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기부금에 대해 여기 사업 설명에 보면은 청년 및 시민 대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체험을 위한 희망 나눔 사업을 5회 행사를 하신 것 같아요. 희망 나눔 사업을 5회를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을 해갖고 3천만 원 예상을 해갖고 아마 5회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 보고서 249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에서 그 부분 그러면 이건 한번 나중에? 제가 네네네. 왜냐면 이거 정해 시간에 한번 기부에 대한 예.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또 시민들이 많이 알리려고 이런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주로 이런 행사를 하시면은 참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부분 여기 보면은 뭐 희망 나눔 해갖고 청소년도 많이 참석하고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각종 지적사항에 보면은 보훈 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 수요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훈 일자리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많이 애를 쓰셔갖고 많이
보편화되고 많은 분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23명이 참여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인원은 충원이 다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그 일을 하실 분들이 안 계셔갖고 하시는 건가요? 예, 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40명에 대해서 한 7,9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모집 공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접수를 받다 보니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24명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도 좀 어렵고 해서 올해는 30명으로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집 공고 했을 때 23분만 신청을 하셨고 근데 이제는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18분이 이제는 재신청을 하셨고요. 신규로 하신 분들은 5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업이 좀 연령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이게 또 동료도 하고 했었는데 보훈회관에 가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 했었는데 참여하는 인원은 이제 목표량 30명을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직업에 대한 그 종류가 있을까요? 이거 수요조사도 이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뭐 취약거점 주거지 책임 관리자라든가 뭐 현충시설 청소라든가 이제 단순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이제 건강 상태랑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저는 보훈회관 주차 관리라든가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중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분들이 또 원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직업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4년 신규 사업의 누구나 돌봄 이것 좀 잠깐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누구나 돌봄 사업은 이제 사업비가 5억 원이 돼서 이제 시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제 5대 5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 12월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뭐냐면 생활 돌봄이라든가 병원 가실 때 동행 돌봄, 그 다음에 뭐 집에 있어서 소모품 교체라든가 간단한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주거 안전 서비스, 그리고 식사로서 이제는 삼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락 제공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 잠시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일시보호 시설에 잠시 가서 계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해서 저희가 5대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간 1인 최대 이제 150만 원까지 서비스 이용 금액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수도 연간 15일 이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한 88건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걸 홍보를 해서 좀 더 사업비를 쓸 수 있는지 지금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홍보도 대대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인데 여기도 저기 취약계층이나 뭐 그런 조건이 있나요? 네,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는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지원받으시고요. 120%에서 150%에 해당되는 분은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지원을 받고요. 150% 이상은 100%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자기 부담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건데 지금 이 평택 누구나 돌봄인데 평택 시민 인구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80몇 명이라는 것은 88명 정도라는 것은 너무 성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 해서 궁금해서 이게 엄청 많은 분들이 참여해갖고 여기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이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제 노인 요양보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그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누구나 돌봄 사업은 그런 이제 대상자로 진입하기 전에 뭐 그 조사 단계라든가 급작스럽게 생겼다라든가 일시적으로 이제 급하게 생겼을 때 틈새 돌봄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자 발굴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그 아직까지 또 취약계층에 계시거나 우리가 모르는 분을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
지자체 같은 데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또 제가 맨날 신규 사업을 또 여쭤보게 되는데 여쭤보는 바람에 신규 사업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하고 제가 의료 시범 사업인데 이제 국비 지원인데 여기 제가 의료 시범 사업에서 지금 평택에 4명이 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사업비가 4명분이 내려왔는데요. 아, 4명분이요?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는 더 이상 안 되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병원 동행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다 돌봐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거는 있고 이제 돌봐주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4분을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의료 서비스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에 이제는 4명은 더 있겠지만 저 사업비가 4명 예, 우선은 시범 사업으로 예, 이제 하반기 한번 해보고 내년에 이제 사업 선정을 예, 해가지고 예, 하는 예, 거겠군요. 그렇게 네, 진행할 알겠습니다. 계획입니다.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뭐 비전 일동하고 서정동하고 팽성이 예, 맞습니다. 많다고 김명숙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됐어요. 법적으로 많이 완화가 됐죠.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2026년까지 완화가 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2%로 완화가 된 상황이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부양자 기준을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이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양자를 거의 보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상황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수급자는 부양자를 보고 있나요? 이제 만 65세 이상 가구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를 보지를 않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부양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정수급 현황을 제가 한번 봤어요. 2022년도에 63명에 4,900이고 2023년도에는 76명인데 불과 10명 정도만 차이 나는데 8,500 정도 이게 액수가 늘어난 이유가 왜 수급을 더 많이 이거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좀 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정수급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 신고를 안 했거나 그리고 이제 뭐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건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이제 증가가 되는 것보다는 이제 한 건이어도 이제 부정수급 기간이 좀 길으면 이제 금액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액이 좀 큰 경우입니다. 사망하고 사망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제 사망 신고를 바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늦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이 또 그 기간에 이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수급 받는 금액이 일정 금액 정해져 있을 텐데 이제 거기 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수당까지 포함해서 아마 금액이 틀려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 부서에서 이제 환수를 받고요.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환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징수 현황을 보면은 납부액 있고 체납액도 많이 있어요. 뭐 사망하신 분이야 결손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근데 대부분 이분들이 여기 보면은 뭐 완납하신 분, 뭐 자동 납부 중 분납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분납을?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바로 완납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뭐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이제 저희가 분납을 해서 고지서를 이제 드려서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고지서로 나가는 거군요. 고지서로 안 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그런 게 아니라 고지서면은 그러면 고지서도 그분들이 또 못 가면 그게 또 딜레이. 저희가 이제 가상 계좌를 또 계좌를. 보내드리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실태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부정수급 발생 원인이 보면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좀 이게 법적으로 좀 빨라지지 않았나요?
이제 이거는 6개월은 이제 최대로 보는 거고요. 최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3개월 정도면 3개월 이제 정도? 통보가 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소득도 있는 반면 드러나지 않은 소득이 또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관리하시는데 뭐 아무래도 세심한 게 주의가 필요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정수급이 자꾸만 이게 누적이 되면 정말 이게 결국은 세수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셨다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